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2010년부터 정리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정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이 조금 어둡고 좀 냄새나고 뭐 이럴 텐데, 어두운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혹은 물건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일 수 있겠고, 혹은 인테리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물건이 정말 많죠. 20년, 30년, 40년 기억조차 안 나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활동에 의해 물건이 존재할 텐데, 사실 그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여기저기 물건이 막 쌓여있기도 하고, 장식장, 서랍장처럼 정말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대부분 쓰임, 사용에 의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적재, 방치, 보관 이런 물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좀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 물건들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냄새도 집에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집 인테리어를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좀 빼서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집에 두신 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테리어를 해라, 뭐 자식들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 부탁해라 라기보다는,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물건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보다는 쓰임이 있는 물건들, 사용해야 될 물건들이 사용 용도, 사용의 어떤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히 잘 수납되면 따스하고 포근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으로 따졌을 때 3년, 5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쓰지 않았던 물건이라면 한번 과감한 정리를 좀 하셔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옷장입니다. 혼수장만할 때 요즘은 청소기, 텔레비전 같은 그런 가전 같은 거였을 텐데, 어르신들의 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가구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사이즈도 뭐 8자 이상 되기도 하고요. 또 보통 집 가면 이 붙박이장도 방마다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많고, 사실 그걸 열면 온통 옷입니다. 그 옷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입었던 옷이죠.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직장에 갈 일도 없으시고, 또 경조사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옷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추억과 또 삶의 어떤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거 몇 번 안 입었고 또 이렇게 정리하기조차 힘들어서 계속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옷이 해당될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옷장에 있는 물건들을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 상태 괜찮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을 골랐는데, 남겨둔 옷이 20벌도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진짜 오래돼서 입을 수 없는 옷이고, 결국은 처분이 필요한 옷이고, 앞으로의 활동 고려했을 때 입을 일이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칸칸별로 공략하거나 계절별로 하거나 특정 이벤트에 관련된 옷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정리 방법 중에는 하루에 딱 한 벌일 수도 있고 5벌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옷을 골라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한 15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15분 정도의 시간이 짧다고 느끼겠지만, 몇 벌 정도 골라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하신다면 의미 있는 정리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정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한 분류 기준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뺄지. 그것은 지금 삶의 어떤 의미, 가치,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텐데,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시다면 그런 명료한 기준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가장 인간이기에 필요한 기준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건강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이라는 가치, 건강이라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료한 가치가, 삶의 어떤 목적 같은 게 명확해지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혼자 힘으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나이를 좀 떠나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제 숨이 딱 막힌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정리할 것 투성이고, 버려야 할 게 많고, 혼자 힘으로는 뭐 무겁고 올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구석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서랍장 같은 공간에 물건 딱 뒤집으면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정리를 시작조차 못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정리법은 한 칸 정리법. 하루에 한 칸씩 정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이 약간 건강일 수도 있고 행복한 노후일 수도 있고 그냥 즐거운 인생 같은 그런 명확한 목적과 가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남겨야 될 물건, 그에 해당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버려져야 될 물건일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많이 버리게 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건데, 사실 돈 주고 샀기도 했고 선물로 받기도 했고 행사 가서 받기도 하고 건네받은 물건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가치 있고 빨리 먹어야 될 그런 물건일 텐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방치가 되었던 물건이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 건강에 한번 신경 써야겠다라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갖게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공간 속에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그럼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쓰지 않는 걸 버리는 것도 정리지만 가지고 있는 거 사용기한 지나기 전까지 드시는 것도 저는 물건 정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먹으려면 눈에 보이는데 꺼내놔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해야 되고 어떤 건 바로 먹지 못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요, 일단 뭘 버리고 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문 열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정리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주어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한된 거를 통제하는 거를 저는 정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간에 관련된 것도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물건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라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겠죠. 그 물건들이 명료한 기준 하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기준일 텐데 그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정리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될 것도 이제 있으시니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체력적으로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어쩌면 오전 시간일 수 있고요. 혹은 주말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물건 정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정리가 안 되는,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진짜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나에게 소중한 자원들, 돈일 수도 있고요, 공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 정리 안에서 함께 사는, 또 멀리 있지만 그래도 왕래하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를 좀 더 인식하셔서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정리하는데 투자하시면 그것이 그냥 집안일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삶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고 설레이는 건 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건 정리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설레이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된 아령 같은 거 보면 설레이겠습니까? 그 설레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냐면 물건이라는 것은 존재함으로 설레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사용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반대로 설레이지 않고 오히려 의미나 가치가 없는 물건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겠죠. 이제는 나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불필요한 물건이 있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선별해보는 그 과정부터가 저는 정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것, 쓰지 않을 것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물건을 분류하는데, 우선 쓸 것, 써야 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길 겁니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하루에 딱 1%에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방 하나를 정리하는데 전문가들이 4시간 정도 최소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7.5시간, 2배, 14일, 15일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2달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 2달 정도면은 1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뭔가 한 공간을 정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5분 동안 뭘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몇 개만 버리자라 해서 물건 몇 가지를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써야 되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도 정리이고요. 물건을 가지런히 두기 위해서 수납 도구를 이용하든 수납 시스템 같은 형태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투자가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저는 15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분들한테는 1% 하루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리하는데 할당하셔서 누적된 시간의 힘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씩 꾸준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한 공간은 마칠 수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정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세트장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살다 보면은 뭐도 먹고 책이라면 읽을 수도 있고 사용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건들이 놓여지기도 하고 꺼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된 공간의 기준을,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식탁 정리 진짜 중요하게 강조하거든요. 식탁 정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식탁에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15분 동안 정리를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한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 없는 물건들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또 밥을 먹다 보면 어질러지겠죠? 우리 설거지 하듯이 식탁도 짧은 시간 동안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간들도 물건이 사용되다 보면 또 어질러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건이 어느 정도 비워지면 식탁 치우는 것처럼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써야 되는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그게 정리된 공간이지, 보이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어떤 의식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사용되는 공간이고, 그 사용되는 공간의 그 물건들로 인해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리된 공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대치를 일정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게 맞추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거실입니다. 사실 집에서 가장 넓은 곳이죠. 그런데 그 거실을 혼자만 쓰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마 뭔가 정리되지 않은 형태이거나 상황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정리된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거기에 중요한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좀 앉거나 눕거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 있고, 도구가 필요하거나 물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그 공간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텐데, 거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휴식, 가족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지금 뭔가 사용 빈도가 좀 없다고 한다면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거나, 혹은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갈 데 없어서 막 방치되는 물건들,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공간에 대한 좀 확보가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빼서 옮겨서 그 공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또 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정리에서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성, 그게 목적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목적에 맞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이 빼지는 것인데, 휴식, 가족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에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활동에 따라서 옷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보니까 뒤섞여 있거나 빈대에 두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운동이 중요해. 그러면 운동이라는 활동에 필요한 옷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에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요, 내가 지금 하지 않는 활동들, 할 필요 없는 활동들이 해당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빼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 기준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가족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칸수를 구성했을 때 1번과 2번 칸은 내 옷,
옷, 2번과 3번 칸은 남편 옷, 3번과 5번 칸은 겨울옷,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납 지도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옷장을 한번 다 여신 다음에 꺼내고 버리고 이런 것도 좀 하셔야겠지만, 저는 수납 지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 위치에 따라서 옷을 좀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분류이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절별 옷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재 혹은 색상으로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칸의 옷장은 뭐가 있다라고 딱 규진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옷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옷을 찾고 입을 때만 옷장을 여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기도 하고 분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들이 아까 활동, 사용자 혹은 계절, 소재별 분류 이런 것들로 명료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수납 지도 한 칸이면 옷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침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노인 인구들 중에 약 25%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대요. 수면 장애라는 거는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원인이라는 거는 노화도, 건강도 혹은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수면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정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숙면에 방해하는 물건들을 빼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숙면에 방해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향 없지 않냐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물론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가능하면 잠자기 한 30분 전에는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TV를 좀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비슷합니다. 뭔가 강렬한 불빛이 뭔가 눈에 피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빨리 못 자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책은 그냥 잠자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잠을 자려면 일정하게 물건들과의 단절,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가볍게 한다거나 혹은 조명을 낮춰서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한다거나, 그것이 숙면을 만드는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침실에 숙면에 도움되는 물건은 무엇이고 방해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방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을 텐데, 도움되는 물건들을 가깝게 보관하고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가능하면 멀리 하거나 빼내거나 혹은 시간 제한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신다면 좋은 숙면을 만드는데도 침실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정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식재료인데, 사실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어서 기한대로 지키는 게 모든 물건 정리의 시작일 텐데, 그런 형태의 식재료 중에 사실 날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방 정리 가면은 다 꺼내서 날짜를 다 확인하거든요. 사실 하나씩 날짜를 구분해 보면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특정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 댁에 가서 물건 정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방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쌓여둔 그런 식재료 같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식재료 정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식재료 정리를 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만 한번 보신 다음에 날짜를 좀 확인해 보세요. 날짜가 한참 지났다 고민할 거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식재료 정리 필수입니다. 사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생이라는 게 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발생되는 곰팡이는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건강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 있는 청소 도구, 쓰지 않는 물품들,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개수만큼 두시는 게 좋은데, 굳이 화장실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두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오래되면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된다면 깨끗하게 화장실을 만들고 청소도 쉽고 위생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자식들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제발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자기 거 좀 가져오라고. 근데 이제 정말 들데 없어가지고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절이나 자식들 이렇게 집에 올 때 물건들을 좀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실제 어떤 분은 딱 3개월 기한 두고요. 그때까지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져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사실 내가 집에 여유 공간도 있고 또 뭐 혼자 사니까 둘밖에 안 사니까 환경이 그냥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공간을 좀 활용하기 좀 어렵거나 그냥 창고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물건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자녀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래? 가져가.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처분하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결정해 주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곳곳에 있는 아이들 물건들 처분을 하시면서 행복한 새해를 좀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공간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다니는 것은 교통 질서를 누군가가 지켜주기 때문이겠죠. 저는 집안에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생각해요. 이 질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제 위치에 있고 사용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또 놓여지는 그런 질서가 공간을 나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물건에 질서가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신경 써서 물건의 위치를 잡고 쓰지 않는 것을 빼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언젠가 딱 느꼈던 내가 정리되지 않은 집에 살다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매일 조금씩 질서를 잡아갔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정리된 공간이 되니까 이게 바로 집이 주는 질서이구나. 저는 그 집에 대한 질서가 삶의 질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건의 위치, 물건의 양,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질서를 만드시는 활동이 바로 공간 정리고 물건 정리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망설이지 마시고 쓰지 않는 물건 처분하기,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오히려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나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리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공간의 질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강의 및 컨설팅을 30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들이 한 1000개 기업 이상인 것 같아요. 현대, LG, 삼성, SK 등등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삶을 보았는데 세상살이는 결국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30년 이상 제가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고 스타디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MBTI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사상체질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인간관계 강의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절대 인간관계는 가볍게 강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는 시 희망치 않은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모든 게 사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중년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뭔가? 제가 강의 중에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열의 9이 아니고 열의 10명이 하는 소리가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보통은 뭐 7, 80%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상살이는 인간관계가 100%인 것 같아요. 모든 세상사 비즈니스가 인간관계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사의 100%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안 합니다. 요새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30%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가정에서 살던 두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공부를 해보지 않으니까 가볍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강의하는데 MBTI 도구 가지고 하루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인간관계 정답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거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죠. 삶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한문으로 쓰면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 사람, 간, 사이죠. 사람 사이. 사람 사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와 나가 만나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인간관계야?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그건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영어로 inte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가 뭐예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터 사이 이스트, 무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무엇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관심, 흥미, 이해관계, 이익, 이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익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으면 그 관계가 잘 연결이 매칭이 안 됩니다. 결국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게 한 방에 솔루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국 뜻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뜻이죠.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요. 그런데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사람은 다양하다. 세 번째 사람은 모두 다르다. 이런 사람들하고 막힘없이 소통한다는 것 어렵죠.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면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계란부터 먹습니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면 먹고 계란 먹는 사람이 제일 많고 계란 먹고 면 먹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노른자이를 풀어 먹는 사람이 10%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계란 반 먹고 면 먹고 계란 반 먹고 죽어도 국물 먼저 육수 먼저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이거보다 더해요. 정답이 있어 없어요. 상대를 읽어내는 지혜를 거창하게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제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잡으면 그날은 굉장히 행복하지. 지하철에서 자리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자리 잡으면 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상대를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상당히 또 무난할 수가 있죠. 유튜브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책방에 가면 책이 선인들 현인들 내용을 인용해서 인간관계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하는 소리가 그런 주제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이 들어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하세요.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 불편해집니다. 등등등. 그리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노사기, 손자병법, 장자노자 등 인용을 한다고. 그게 인문학이요. 그게 고전이잖아요. 여러분 고전 읽어요 안 읽어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해서 탐구하는 건데 즉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문사철 시소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다양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엮어서 어렵게 연결돼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인연이죠. 인간관계는 전철 타고 가다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인간관계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공유가 돼야 인간관계가 되면서 갑각을이 나오고 이익, 관심, 흥미, 재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인간관계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다양하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너도 나도 얘기합니다. 친구 잃고 돈 잃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 금융권 찾아갈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 길거리 지나간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신병자죠. 결국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돼?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진실이 뭐냐? 인간관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기적이다. 인간관계는 거래입니다.
거래란 주고받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나이 들어 알고 지내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젊을 때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의 거리가 많아요. 왜? 현직에서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집니다. 현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와 너가 갑과 을이 만나게 돼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나면 비즈니스죠. 거래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래를 한다면 누구하고 거래하시겠어요? 생면부재 사람하고 거래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겠죠. 그것도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거래는 아는 사람,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은 뭐냐면 만나야 돼. 만나서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 가려면 유지 발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인맥 관리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책들이 이 얘기입니다. 전화하고 카톡 날리고 메일 보내고 선물하고 가끔 만나서 한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발전. 거기는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에 흥미, 관심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동창회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평소에 친한 친구들하고 물론 어울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일반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친구들 모임에 만났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교육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른 친구보다는 그 친구한테 더 관심이 있겠죠. 그 친구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강사를 불러줄 수 있는 교육 담당자. 갑이죠. 친구 사이인데도 그 친구는 저를 불러주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소주 한 잔 더 주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인간관계는 솔루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방에 인간관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관심, 흥미. 흥미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관계, 이익. 상대한테 가불이니까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유지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어렵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하고 강사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귀한 존재가 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흥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 강사로서 교육 담당자, 이건 동창이지만 동창이 아닌 일반 기업의 교육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강사로서 교수로서 매칭이 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간관계가 세상살이의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쉽다 어렵다,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애정, 동정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상대에게 이익을 줬을 때 상대는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관계를 현실적이고도 냉철하게 보는 적절한 사고인 거예요. 이게 장사치가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래라고 생각이 나이를 들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워낼 때, 내가 우리 자식을 키워낼 때 노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요. 아낌없이 주는 이유는 뭐요? 노후에 내 자식이 나를 봉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많은 선물과 용돈을 주는 자식이 이쁘지,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와도 용돈 뜯어가는 자식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한 관계의 진실이거든요.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차를 사줄 수 있잖아요. 장의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 여러분이 빨리 가셔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좋은 사람이고 장의사는 나쁜 사람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 직업이 있는 거죠. 많은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요. 마키아벨리가 작은 소공화국에서 외교관으로 있다가 40 초반에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국가의 군주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군주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잊지 못한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 나가면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빠가 너 키우는 것은 노후를 너한테 보장받기 위해서 너를 키우는 거야. 얘기 못 하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속성을 잘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재미가 있다 없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실제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져요. 흥미도 없어집니다.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모 회사의 교육부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세미나에 3일짜리였는데 제가 4시간 강의를 했는데 저도 교육에 참여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한 친구가 꽤 큰 회사의 교육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교육 담당 부서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때요? 저 사람한테 곁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함 교환하고 괜히 가서 아는 척하고 마음속으로 창피하죠.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제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거고 제가 의뢰돼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고 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3일 동안 나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하기 참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한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보름 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교육부장이 전화를 받는데 반응이 어떻겠어요? 시큰둥하죠. 저도 그 정도까지 두껍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한테 흥미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왕이면 누구랑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믿을 만한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관심, 이해관계, 이익, 흥미 그럼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 적절하게 대화를 풀어가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뭐 날씨가 좋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뭐 상대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상대에 대한 탐색들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 상대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뭐 먹으러 갈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탐색을 해서 고기를 좋아하고 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회를 사주면 안 되잖아요. 돈만 쓰는 거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관심사 그걸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해야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처럼 현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현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밥 사라. 밥을 사면 현직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 밥값!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밥 한 그릇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결국 인터레스트,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의 관심사가 결국 주고받는 것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흥미도 끌리고 재미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해관계,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밥 잘 안 사죠? 더치페이 하자고. 이게 투자예요, 투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밥을 잘 사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많이 샀어요. 지금은 밥을 많이 사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저하고 만나서 밥 먹으러 가면 형님 옛날에 밥 많이 샀으니까 제가 밥 살게. 밥 사요.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는 거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래도 밥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값을 내는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 사람이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들면 이런 인간관계 정리하라.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지고 진정한 친구가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날 필요 있다 없다. 연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사, 흥미, 공통의 관심사, 이해관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관계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만날 만한 가치가 있고 만나도 재미가 있죠. 옛날부터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무라고 하는데 무정, 정이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무도한 사람, 도의가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 사기의 화식열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예의를 알지 거지가 예의를 갖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하고 벗어라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하고 벗어라면 해로운 사람이 된다. 나쁜 사람이 된다. 익자사무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정직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믿음직한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손자사무는 뭐냐면 편한 것만 좋아하고
하고 하기 싫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냅니다. 진실되지 않고 그냥 가식적으로 면전에서 유순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첨하는 벗이거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우러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뒷담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번들에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은 그럴싸한데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버하게 되면 물들게 돼. 그래서 정도에서 무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노후에 피해될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 알게 모르게 빠져듭니다. 모든 게 비판이고 잘 되겠지가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하죠. 뒷담화가 뭐예요? 뒤에서 가는데 왜 뒤에서 소곤소곤 거립니까? 이게 험담이거든. 대화의 거리가 머리에 등비 없으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난 비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가하고. 그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부정적인 평가거든. 그 부정적인 사람, 나이 먹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뒷담화하는 사람, 이건 습관이 돼서 뒷담화 쳐요. 그리고 세 번째, 노후에 허세 부리는 사람, 자랑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랑질 잘 많이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만나면 줄 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입으로 양기가 올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건강 자랑하면 기분 좋아 나빠. 절대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가서든 자랑질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랑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90% 이상이야. 알게 모르게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별걸 다 자랑질을 하더라고. 이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관계는 거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는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을 딱 집어넣고 철벽을 쳐놓은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런 사람. 받았다? 억지로 받은 거예요. 마지못해 받은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은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노후에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현상이요. 친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들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 만나봐야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도 없어. 거기다가 나이 먹으면 뭐예요? 자랑질, 험담, 뒷담화, 부정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직에 있지 않으면, 주고받을 거리가 없으면 사람 점점 부정적이 돼요. 그 만나봐야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에 대한 관심사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니까. 나이 들이 혼자가 편하고 어울리면 귀찮다. 젊을 때는 별로 자랑하지 않던 허세가 나이 먹으면 상대에게 줄 건 없으니까 자랑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무슨 그 얘기 또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자랑거리가 새로 안 만들어지니까 건설적인 얘기, 설레이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65세 넘어가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먹으면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생색내려고. 만날 일이 없어서 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요, 꿈을 얘기할 수가 있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논하면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연결도 시켜주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병원에 입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럴 때 병원의 의사라든가 종사자들 알고 지내면 어때요? 그런 거 도움을 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 세븐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클린업, 깨끗하게 다니고, 드레스업,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셧업, 이게 나와요. 취업업,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거죠. 맨 마지막이 페이업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고전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참고는 하시는데, 기본 베이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관심사가 나오고 재미도 있고 흥미도 끌리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잘 맞춰갈 수 있는 패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잘 유념하시면 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자랑질 많이 하지 않고 전화 자주 하고 밥도 많이 사고, 그런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8년차 전직금맨 송영욱입니다. 제가 은퇴 전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했고요. 은퇴 후에는 투자 관련 책도 쓰고 강의도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 교육을 했었고요. 기업에서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은퇴 관리나 자산 관리, 그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요, 한 10,000명 정도의 고객을 상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꽤
꽤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특징을 찾아보자면은 첫 번째는 자기 목표가 확실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분이 10년에 10억 만들기라는 자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월급으로 봤을 때 절대 10년에 10억 모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10년에 10억을 모아서 지금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은 대부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한다는 거죠. 제가 첫 직장이 동대문에서 근무했는데요. 동대문에 오시는 저 고객 중에서 구두 닦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구두도 닦아주고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두를 매일 아침마다 닦아주셨는데 그분은 매일 저축을 하십니다. 그날 번 돈을. 그래가지고 이분도 자산이 저희는 나중에 알았는데 10억이 된다는 동, 20억이 된다는 동 아주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행마다 각 억 단위로 저축이 있었어요. 그분이 구두 닦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 번째는 자산 세팅을 잘합니다. 부자들은요 수입과 투자, 지출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수입이 높아야 되고 투자나 저축이 많아야 되고 지출은 좀 적어야겠죠. 그런데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부자가 되시려면 이런 부자들의 조금 특징들을 벤치마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만 열심히 하고 행동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이 삼성전자 직원이었는데요. 그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러 왔었어요. 제가 증권사에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살만한 가격대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도 삼성전자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아니까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적극 추천했는데 자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하고 앞으로 전망을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을 멈칫멈칫한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또 전화를 해서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살 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안 좋은 점도 회사에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좋은 점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 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20배가 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할 때까지 결국 삼성전자 주식을 못 샀거든요. 결국 행동하지 못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만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누구는 집 샀는데 나는 집도 없고 누구는 외제차 샀는데 외제차도 없고 누구는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의 행동만 부러워하고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것만 보고 자기는 그 도전이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도전해야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과거에 집착해요. 나 때는 어쨌다, 왕년에 내가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하고 미래는커녕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급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다 일들이 있고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세팅, 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산 세팅의 방법들을 실천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월급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팅이란 말이 목적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을 세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출근을 9시에 한다, 퇴근을 5시 반에 한다. 그러면 출근 세팅, 퇴근 세팅이 딱 된 거잖아요. 그럼 세팅이 딱 되면은 그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하게 되죠. 내가 전날 술을 먹건 아니면 늦게 잠을 자건 9시 출근이 세팅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월급도 가만히 놔두면 잘 관리할 수 없지만 월급을 세팅을 하면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급 세팅이란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이나 투자, 지출의 비중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월급 세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월급 통장에서 저축도 하고 카드 대금 같은 것도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한 통장에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출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통장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은 수입 통장 따로, 투자 통장 따로, 지출 통장 따로 만들어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 통장에는 내 월 수입만 입금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통장에서는 수입 통장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투자만 될 수 있도록 통장을 하나 또 만들고 또 나머지를 지출 통장에 지출 세팅할 수 있도록 지출 통장을 만들고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목표 비중을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월급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있을 거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매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400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으로 한 8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다. 그러면은 한 480만 원 정도가 자기의 수입이 되겠죠. 그것을 수입 통장에다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일단은 수입 통장에 넣고 수입 통장에서 또 일부를 투자 통장에 50% 240만 원 넣고 또 나머지 240만 원은 지출 통장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통장에 넣은 돈은 반드시 각각 적금이나 펀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에 바로 자동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지출 통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만약 240만 원이라면 240만 원 가지고 카드 결제도 하고 경조사 비용도 지출하고 쓸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투자를 먼저 하고 지출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자는요,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먼저 비중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은 수입 통장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투자 통장 또 일부를 지출 통장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한 통장만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 내가 투자 저축하는 게 얼마인지 통장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고 지출하는 게 얼마인지를 지출 통장만 보면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 한 통장에서 한다고 하면은 투자와 지출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을 이렇게 분리하면은 매달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얼만큼 자산이 늘어났고 또 쓴 돈은 내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수입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 세팅을 하려면 일단은 내 월 수입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월급의 120%,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현재 수입의 120%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월급의 20%는 제가 별도로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월급 외에 항상 20% 이상을 계속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잡이나 맞벌이를 통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면 아무래도 투자되는 게 빨라지겠죠. 이게 아주 단순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친구는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승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직장 끝나고 나서 투잡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지금 있는 수입을 계속 고수만 한다고 하면 절대 수입이 늘어나지 않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수입 세팅은 자기 현 수입의 한 120% 정도를 잡아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더 높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좀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130%, 150% 잡아도 되는데 저는 한 120% 정도는 수입 목표로 잡아서 그 실행 방법을 성과급이나 아니면은 맞벌이나 투잡을 실행을 해서 좀 시작을 해봐라. 물론 처음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가면 커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잡으로 했던 책 쓰기나 강의 같은 것이 지금 본업이 돼서 회사를 안 다녀도 자연스럽게 수입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이드 잡을 좀 가져가는 것도 수입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12월 말에는 이런 것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월 목표 비중이 500이었다면 내년에는 550, 그 내후년에는 뭐 600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서 수입을 높여가는 목표 비중과 실행 방법을 실행하면은 누구든지 수입은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벌면 너무나 좋겠죠.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에는 시간도 들이고 나도 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부자 되는 또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투자 세팅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투자 세팅은 단순하게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세팅도 목표 비중을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정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의 40% 투자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내가 월 수입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은 무조건 투자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 30대 결혼하기 이전인 분들은 투자 세팅할 때 투자 비중을 한 5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저것 쓸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50% 이상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저는 잡았는데 이건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 세팅할 때 어떻게 투자
투자 세팅을 해야 되느냐 잘 모르시면은 저축형 상품 50%, 투자형 상품 50%.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축형 상품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이 안 깨지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투자형 상품은 펀드나 주식처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투자형 상품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축형 반, 투자형 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축형 상품에서 조금 수익이 날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형 상품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형 상품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도 3년, 5년, 10년 가면 투자형 상품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종잣돈 마련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저축형 상품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자산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과 수익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말 12월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세팅을 할 때 자기의 투자 상향이 어떤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원금 깨진 거 죽도록 싫어하시는 분들,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돈 깨지면 잠도 못 자시는 분들, 피 같은 내 돈 손해보는 것은 너무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거든요.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도 한 3% 내외, 예금금리 수준 있죠. 손해를 본다고 해도 3%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90% 아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분들은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한 90% 정도 가져가고, 투자형 상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주식이나 펀드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이분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소득을 높이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로 이분들은 자산을 증식시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높이는 거.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거나 투잡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높이거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게 좋겠고, 금융상품 쪽으로 보면은 절세 상품, 가능하면 세금 안 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만약 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 했을 때 정기적금 30만 원. 정기적금도 아무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ISA라는 비과세 통장이 있거든요. 모든 금융기관에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다가 정기적금 3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채권형, 주식형도 있는데 주식형은 깨질 수 있으니까 채권형은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니까 채권형으로 한 30만 원. 그러면은 연금저축은 또 매년 16.5%씩 세금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에 12회 1년 동안 넣으면은 360만 원이잖아요. 360만 원에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품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상품이고요. 채권 혼합형으로 좀 권하고 싶은데, 채권이 한 70%, 주식이 한 30% 이하 이렇게 된 상품이 채권 혼합형인데, 이 상품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금저축과 같이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야 될 상품이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ETF, 그러니까 펀드죠. 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하는데, ETF에 한 10만 원 정도 넣으시면은 위험 회피형이신 분, 보수적인 사람들의 세팅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냥 본업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투자 수익률 때문에 막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지 나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소득 증대에 열심히 하시면은 부자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두 번째는 좀 공격적이신 분들, 보통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위험 선호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격적인 투자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데 예금 금리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위험 선호형 공격적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산 배분은 저축형 상품은 10%, 또 수익성이 좋은 투자형 상품은 90% 정도 배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위험 관리를 잘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투자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더 깊게는 파생 상품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좀 많아야지 운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도박하듯이 운에 맡기지 마시고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산 투자 방법이라든지 분할 투자 방법이라든지 장기 투자 방법,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지 방법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펀드나 주식,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매월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짜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형 펀드에 한 30만 원. 요즘에 뭐 성장형 펀드, 뭐 바이오 펀드라든지 반도체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장형 펀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형 펀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월배당 ETF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런 배당형 펀드도 한 30만 원 들만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만 원, 10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동산에 투자
투자되고 있는 리츠 상품에 3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펀드, CMA 같은 단기 펀드에 한 10만 원 정도 넣어놨다가 긴급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투자를 더 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물론 조금 약간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은 매월 적립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돈이 깨지지는 않고요. 또 장기로 갔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런 위험 선호형 세팅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의 그런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성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50대 50을 하다가 내가 조금 투자형에 가깝다 그러면 투자형 비중을 높이고, 나는 조금 안정형에 가깝다 그랬을 때는 저축형 상품, 안정형 상품을 늘리면 되겠죠.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돈은 매월 벌고 있는데 항상 쪼들리면서 살죠. 내가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고, 내가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작년보다 더 쪼들리는 것 같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쪼들리는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예전에 쓰지 않았던 소비품들이 많았죠. 제가 젊었을 때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 많은데,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잘 살면서 필수적으로 쓰는 소비품들이 많아졌죠.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돈은 벌어도 계속 쪼들리며 하는 거죠. 그래서 지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쪼들린 것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는데 쪼들려지지는 않죠.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지출을 내가 얼만큼 할 것이냐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지출 세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월 수입의 60%만 지출한다. 내가 5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300만 원만 지출하고 300만 원 이상은 절대 나는 지출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미리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벗어날 상황이 되면 아예 쓰질 않는다.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안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돈의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투자 세팅하면서 자동이체 다 시켜버리면 돈이 남는 돈이 딱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쓰는 거죠. 그거 다 쓰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야 지출 세팅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지출 세팅 내가 월 300으로 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고비용이나 비효율적인 소비는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출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큰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잘한 돈 안 나가게 하는 건 중요한데, 진짜 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과도한 지출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을 그렇게 크게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어떤 보험 소비자 연맹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료가 한 10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는 거죠. 물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게 내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을 봤더니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3만 원이란 말이 진짜 맞는 조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어떤 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는 한 친구가 자기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잘못 가입한 것 같다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친구의 보험을 봤더니 매월 80만 원씩 냅니다. 보험료를 80만 원씩 내는데 8년을 냈는데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보험은 보장도 되고 재테크 상품이라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그래서 이 상품은 퓨전 상품, 그러니까 보장도 되고 투자도 되는 그런 상품이라서 보험을 여러 개 들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들면은 다 된다 그러면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품의 보장 내역을 봤더니 납입 기간은 999년,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험 기간 999년, 이건 이제 사망해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000만 원 플러스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적립한 돈에다가 1000만 원 더 주는 거니까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매월 80만 원 내가지고 8년 후에 봤더니 원금 7680만 원 정도 냈는데 해약 환급금 봤더니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600만 원 정도가 아직도 손해야. 이 친구가 가입할 때는 이 돈을 모아서 빨리 1억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은커녕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이 보험을 제대로 세팅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해 줬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이 친구가 80만 원씩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거 변액보험을 해약하고 저렴한 보장성 보험 한 26,5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77만 3,500원은 정기적금을 해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비보험이 한 9,950원 정도 나왔고요, 상해보험은 6,250원, 질병보험은 1,3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총 3개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26,500원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 77만 3,500원 그냥 적금, 국민은행에 적금 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26,500원으로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장 금액은 아까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되면서 20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이 친구 조금 전에 8년 동안 보험 가입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8년 후에 8천만 원이 넘는 종잣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보험 해약하고 80만 원짜리 변액보험 해약하고 이렇게 세팅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600만 원이 손해인데 이거 보험 해약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래도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변액보험으로 10년 동안 납입하면 보험료만 1억이에요. 20년 후면은 보험료만 2억, 30년 후면은 보험료만 3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이나 노후 예상자금은 하나도 없죠. 죽을 때만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 26,500원 3개 넣고 적금에 77만 3,500원을 지금부터라도 넣으면은 10년 후에 보험료는 3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20년 후에는 600만 원, 30년 후에는 900만 원. 물론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억 단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적금은 아까 77만 3,500원씩 적금을 넣으라고 했죠. 그것이 10년 후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년 후면 2억 4천, 30년 후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 아까 7천만 원 된다 했죠. 물론 600만 원이 손해냈지만 그래도 해약해서 다시 예금에 넣으면은 10년 후면 1억, 20년 후면 1.3억, 30년 후면 1.7억.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10년 후에는 2억 1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3억 7천만 원, 30년 후에는 5억 8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80만 원 보험 세팅만 했을 뿐인데 노후자금 5억 8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가져가면은 이런 것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가입할 게 아니라 자기 현실에 맞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성이 큰 보장 중심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 절세 목적으로, 보험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이 좋지만은 아직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성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적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에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렴한 보험은 인터넷상에서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자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식을 한 명만 낳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3명, 4명 그렇게도 낳았었는데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최근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서울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98만 원, 거의 100만 원 돈 된다는 소리죠.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만약에 자식이 2명이라 그러면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매월 한 400에서 600만 원 들어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과도한 자식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은퇴관리 전문가들이나 금융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자녀의 그 사교육비를 월급의 10%까지만 쓰자. 지금은 한 20%, 30% 쓰고 있거든요. 한 10%까지만 쓰자. 왜냐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 본인도 노후 준비를 못 하고요. 자녀도 그걸로 인해서 물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겠지만은 자식 투자해가지고 그 자식이 진짜 원하는 만큼 공부를 진짜 1등하고 2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지만은 모든 애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좀 적절하게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호불호가 있겠죠. 자식을 진짜 중요시하는 분들은 자기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자녀가 크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럴 때 또 준비된 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면서 가난해져 버리면은 나중에 실버푸어까지 이어지고 자녀도 또 비슷한 생활을 하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보니까 우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한 50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2만 원에 한 10%, 한 50만 원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교육비를 월 소득의 10%, 그러니까 50만 원만 쓴다고 하면은 아이 졸업할 때 2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사교육에 쓰고 50만 원을 만약에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하면은 애가 대학 졸업할 때 1억 2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ETF와 같은 성장형 펀드에 넣는다고 하면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억 4,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진짜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중간 정도 할 수도 있고 좀 밑바닥에서 놀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많이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진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중에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행복 방정식에 의하면은 행복은 욕망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욕망이 굉장히 크면은 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돼야지 행복한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욕망이 너무 많으면 또 그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좀 적더라도 욕망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금액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돈이 좀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돈을 많게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벌고 싶다, 돈 많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운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월급 세팅입니다. 월급 세팅이라는 것은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을 미리 범위를 정해놓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정하지 않으면 안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축을 매달 200만 원씩 적금에 100만 원, 펀드에 100만 원 이렇게 자동이체 시켜버리면 그 돈 들어온 날 자동이체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일부러 펀드를 깨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는 상황, 결국 돈을 모으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월급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0대가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뭘 벌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월급 세팅 한 3년만 실천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면은 투자 세팅으로 돈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지출 세팅으로 욕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자산이 불려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분리배출해도 되는가 판단할 때 이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비닐을 재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비닐은 재질과 색깔 등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의 비닐들을 압축해서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을 한 다음에 석탄을 대체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의 분리배출의 기준은 태우는데 방해가 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부피가 아주 작은 비닐의 경우에도 선별에 문제가 없다면 분리배출은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비닐채로 배출을 하기보다는 작은 비닐은 큰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묻어서 오염되어 있는 경우인데, 가령 떡볶이를 담은 비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비닐은 비닐을 수거 선별 재활용 업체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라든지 세균의 번식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재활용의 어려움을 초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국물 자국이 배어 있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오염은 수거 선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염되어 있어도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정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비닐을 재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양파망이에요.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배출해도 되는 품목들인데 대부분 종량제 봉투로 많이 배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 라벨이에요. 요즘 배송을 시키게 되면 비닐 포장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소 때문에 종이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종이 라벨이 잘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이 라벨은 떼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조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닐 재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처럼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는 은박지 비닐도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은박지 비닐도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페트병 라벨의 경우에는 절지선이 붙어 있는 라벨들 같은 경우에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의 라벨을 쓰는데 모두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에요. 페트병의 라벨
라벨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페트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파쇄를 해서 물에 씻는 세척 공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페트 조각은 당연히 물에 깔아앉겠죠. 근데 라벨이 페트나 PS 재질이면 라벨도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라벨 조각과 페트 조각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그 이후 단계에서 선별해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라벨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 라벨 조각과 투명한 페트 조각이 같이 섞여 버리면 투명한 페트를 재활용하는데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라벨과 페트 조각이 완벽하게 분리되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단계에서 소비자가 라벨을 떼고 버리는 게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종류의 페트병은 투명하든 색깔이 있든 모두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되는 것이죠. 식용유를 담았던 병이나 샴푸병, 세제병, 화장품병, 투명한 병들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맥주 페트병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페트병도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되는 건데요. 생수 음료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 있는 양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고품질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와 음료만 담았기 때문에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이고 깨끗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고품질의 재생원료는 다시 생수, 음료,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순환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닐은 고품질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결벽증 정도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자 봉지 같은 경우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기름기 같은 게 안쪽 비닐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은 태워서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묻어 있다라는 것이 수거 선별하는데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리 배출했을 때 누군가 손으로 집어서 보관을 하고 재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더러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건 쓰레기 처리지 재활용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배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 배출 표시에서 기타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류들이 있어요. 햇반도 other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화장품 용기 중에서도 other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기들이 분리 배출을 했을 때 선별장에서 대부분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 배출은 했지만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것인데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품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플라스틱 종류들이 되겠죠. 볼펜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분리배출 표시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재질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맞겠죠. 고무장갑을 또 비닐로 착각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고무장갑은 재활용 품목이 아니에요. 절대 비닐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회용 라이터는 가스가 잔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잘못 버리게 되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가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위험 폐기물이죠. 일회용 라이터는 절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닐 종류는 모두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은박지가 있든 종이 라벨이 붙어 있든 모두 비닐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비닐 분리 배출하실 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파우치 포장 같은 거거든요. 파우치 포장 같은 거 보면 바깥에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거든요. 비닐과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마개를 가위로 잘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태워서 재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우치 포장에 마개가 붙어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 떼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돼요. 마개를 잘라내시면 이 잘라낸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도 안 돼요.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양만 늘리는 것이죠. 비닐에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한꺼번에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다음에 비닐은 재질별 선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재질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 비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재질이 겹쳐져 있는 비닐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드 표시되어 있는 비닐도 그냥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길게 뽑아내요. 그리고 이걸 식힌 다음에 잘라내요. 그러면 쌀알 모양이 나오죠. 이게 펠릿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되는 것이죠. 펠릿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성형 제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이 섞이게 되면은 녹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색깔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색깔들이 섞여버리게 되면 회색이나 검은색의 재생 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회색이나 검은색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거나 하얀 색깔의 같은 재질을 모으게 되면 투명 혹은 백색의 재생 원료가 생산될 수가 있을 테니까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같은 재질의 투명하거나 흰색 플라스틱을 모을 수만 있다면 최고급 품질의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칫솔은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죠. 그래서 칫솔만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분리 배출을 하면 선별장에서 칫솔을 선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선별장에서 장난감류만 따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류는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피가 아주 작은 자동차나 로봇, 레고 같은 조립식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장난감류들은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도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치약들 다 제거하시고 세척 한번 하신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 중에서 옷걸이라든지 욕실에서 쓰는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바가지라든지 소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피도 크고 단일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별장에서 선별도 잘 되는 품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생활용품들은 분리 배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유리는 깨트려서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들어요. 근데 유리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색, 녹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한 다음에 각각의 유리병들을 깨트려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 조각들을 유리병 만드는 공장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유리병이 다시 유리병으로 재활용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유리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유리가 녹는 온도에서 녹지 않는 유리들, 대표적으로 내열 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 냄비나 유리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과 접촉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열 유리들은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열 유리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크리스탈 유리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녹기는 하는데 안에 납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녹일 때 납이라는 유해 물질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도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거울도 뒷면에 칠이 되어 있죠. 녹으면서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거울도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유리병과 같이 섞을 수 있는 유리인데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병이죠. 유리병이 깨져버리면 여러 색깔들이 섞여버리게 되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을 색깔별로 골라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자체가 재활용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을 다치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깨진 유리 조각도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자기, 사기그릇, 화분은 유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재질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리가 녹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나 화분, 사기그릇 같은 것들이 유리에 섞여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리 재활용을 심각하게 방해하죠. 반드시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양이 많으면 불연성 쓰레기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유리병을 배출할 때 이제 종이 라벨, 마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종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뗄 수 있으면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유리병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리병을 깨트려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이 라벨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이 라벨은 유리와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리병을 녹여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섞여 들어가는 종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배출을 해버리면 부피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에도 안 붙어요. 손으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마개를 그냥 배출하면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시면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마개도 닫아서 배출하는 게 좋은 것인데 요즘 숙취 해소제 이런 음료 보시면 마개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마개들은 알루미늄으로도 재활용하기 어렵고 플라스틱으로도 재활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마개들은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마개들이에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마개들은 그냥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유리병 재활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캔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우시고 금속류를 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 뚜껑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캔을 어떻게 부피를 줄여야 될 거냐? 보통 우리가 음료를 세운 다음에 발로 납작하게 밟는 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캔을 세로로 세워서 납작하게 밟아버리면 부피가 너무 작아져요. 그리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에도 붙지 않습니다. 선별이 어렵죠. 그래서 눕혀서 옆면을 밟아주는 방식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캔 마개를 자꾸 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캔 마개를 떼내버리면 부피가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오히려 선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마개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마개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떨어져 나와요. 통째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부피도 작아서 선별도 어렵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죠. 이런 뚜껑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마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통 안으로 집어넣어서 밟아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금속류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닐 라벨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비닐 라벨을 제거하신 다음에 그 비닐은 비닐류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순수하게 알루미늄 몸체만 금속류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류죠. 그 자체로는 부피가 작아서 그대로 분리 배출하면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호일류들은 따로 모아서 뭉쳐야죠. 우리가 알루미늄 볼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루미늄 야구공 크기 알루미늄 볼을 만들면은 분리 배출을 하고 선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구르트 마개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쌌던 것들, 김밥 쌌던 것들 이런 호일류들을 따로 모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이는 일단 물에 풀어서 종이 섬유를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에 풀리지 않는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죠. 물에 풀리지 않는 종이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된 종이에요. 손으로 찢어 보셨을 때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들, 그러니까 이런 종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컵은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 코팅이니까 폐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바깥에 물이 맺히기 때문에 바깥에도 비닐을 발라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 종이죠. 양면 코팅된 종이컵은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는 것이죠. 컵라면 종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안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척만 잘 하시면 컵라면 종이 용기도 폐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단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찢어 보셔가지고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로 분리 배출을 하시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멸균팩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일단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는 버리시면 안 돼요. 종이팩은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곳에 종이팩만 따로 버리는 수거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지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팩, 멸균팩 다 한꺼번에 모아서 종이팩 수거함으로 버리면 된다. 두 번째, 분리수거함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주민센터로 가져가면은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죠. 그런데 집에서 종이팩만 펼쳐서 씻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방법은 좋은 실천 방법이긴 하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에코야 얼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앱인데요. 에코야 얼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집에서 종이팩을 모아서 택배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종이팩이 쌓이게 되면은 수거 신청을 누르면 택배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아서 택배로 분리배출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에코야 얼스 포인트라는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종이팩이 많이 나오시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 에코야 얼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따로 모아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쇄용지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파쇄된 종이도 종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재회사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대량으로 문서를 파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서 파쇄 업체가 파쇄기를 가져와서 건물에서 나오는 종이들을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쇄된 종이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파쇄 업체들이 그 종이를 바로 종이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겨요. 돈을 받고.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규모 파쇄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별하는 곳에서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리게 되는데요. 파쇄된 종이도 따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파쇄된 종이는 재질상으로는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자원을 소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쓰고 쓰레기로 나왔을 때 이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워버리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원을 소비를 하게 되면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양쪽에서 매우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그냥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고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가공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천연 자원의 투입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천연 자원을 채굴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은 잘 제거를 하고 쓰레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분리배출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품목별로 분리배출해야 될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시면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헷갈릴 때마다 그 품목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품목을 검색했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질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된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의문들은 다 해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순환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